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지금 영상을 이제 매일 올리고 해야 되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좀 매일 이렇게 영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아프리카 TV 생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게 뭐 전달이 좀 잘못됐나봐요. 우리 회원분 중에도 6시에 이제 뭐 방송을 기다리신 분이 계셨난가 본데 앞으로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종목 상담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이제 같이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이 아닌 분들은 이제 오셔서 이제 종목 상담이나 앞으로 뭐 주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일상 뭐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로 생방을 좀 꾸려가 볼까 해요. 그렇게 갖고 진행을 할 거고, 아프리카 TV에 이제 들어오시는 방법은 이제 보시면 잠시만요. 이제 보시면 이제 제 채널에 오시면 이렇게 정보란이 있어요. 정보란이. 이 정보란에 들어오시면 이 밑에 보면 아프리카 이빨톡톡 TV라고 있죠. 이거를 이제 클릭을 딱 하시면 이렇게 아프리카 TV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가입을 하셔서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보면 시청하기 방송을 딱 하고 있으면 이제 시청하기 누르시면 방송에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생방에도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영상에서는 이제 저 혼자 떠들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주 토요일 날마다 그렇게 생방을 하고, 평일날은 이제 리딩을 하고 그리고 영상도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당분간은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할 얘기는 이제 바른투자 커뮤니티 92화 메가트렌드를 읽어라.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메가트렌드를 읽어라 1화에서 이제 통신 섹터에 대한 이제 앞으로 대장주는 이제 통신 섹터가 될 거다.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장비, 부품 쪽에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메가트렌드는 그런 큰 이제 4차 산업이나 이런 모멘텀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테마, 저는 사실 단기 테마는 잘 쳐다보질 않아요. 지금 보면 이번에 뭐 북한에서 이제 뭐 미사일 발사하고 뭐하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테마가 형성된 부분이 있죠. 이제 뭐 방위산업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잘 쳐다보질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는 정책 테마, 일자리 테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단기 테마라서 그렇게 크게 뭐 기업의 실적에 연관이 될 만한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테마를 보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뭐 이제 4차 산업 뭐 이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적으로 정책 테마라든가 아니면 대선, 지금은 사실 카카오 지금은 이제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온라인 은행 관련 이제 뭐 핀테크 관련 그런 테마, 이런 테마는 이제 하루 이틀 무슨 한 달 두 달에 끝날 테마가 아니고 올해 내내 그리고 또 다음 해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만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테마도 이제 메가 트렌드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테마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영상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은행이라는 건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이 이제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은행 수익 구조, 이제 예대 마진, 쉽게 말하면 돈놀이 하고 있어요. 사채업. 뭐 말이 좋아서 무슨 뭐 대출이고 뭐고 하지, 이게 결국은 사채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채업을 하는 게 은행이다. 뭐 투자로 이제 뭐 글로벌 은행들처럼 이제 뭐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거의
99%가 사채업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은행들 간의 이제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인건비 같은 부분을 이제 낮추고 예대 마진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이제 수요가 몰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덜 가는 온라인 은행들이 앞으로는 크게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테마, 이거는 보면은 사실 테마라기보다는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K뱅크, 카카오뱅크의 성공은 이제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거죠. 사람하고 기업은 이제 타성에 젖어 있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제 뭐 꾸준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한 가지만 그렇게 꾸준히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전문직,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가능하겠지만 그쪽도 이제 수요 공급을 따져봐서 기술직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뭐 수요 공급 따져봐서 이제 공급이 많으면 결국은 제대로 된 월급을 못 받게 되고 연봉을 못 받게 되고 그 기술력에 대한 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지금은 뭐가 있겠어요? 뭐 인공지능 관련 무슨 뭐 연구원이라든가 로봇 관련 연구원, 뭐 이쪽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죠. 공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쪽에 의한 이제 뭐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면 쉽게 말하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호사, 의사 이것도 기술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공급이 너무 이제 많아져서 이제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미래가 어둡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직, 그런 사람들 말고는 뭐 금융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펀드 매니저나 뭐 이런 쪽에 대한 그런 기술직 말고는 앞으로는 이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봤을 때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때도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내 미래를 이제 설계를 해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걱정을 좀 덜 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타성에 젖어 있으면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성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은행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제 뭐 K뱅크, 카카오뱅크 나온다 그랬을 때 전부 무시만 했어요. 이런 거 나와봐야 안 된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절대 시중은행을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카카오뱅크가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나다 보니까 이제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 은행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예금금리도 더 주고 대출금리는 낮춰주고 해외 송금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은행들보다. 그러니까 단점보다 강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들도 이런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발 뻗고 자고 있다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제 은행이 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투자가 이제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다라는 게 이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 은행을 이제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이제 기존 은행들도 이제 불안감에 온라인 은행 사업에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혈안이 되어 있죠. 온라인 은행 관련 섹터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보안, 전자결제, 빅데이터, 그리고 카드 제조회사, 등등 이제 나열하면 거의 이제 뭐 4차 산업 관련 섹터하고 이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보안, 전자결제,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핀테크를 먼저 입혀서 지금 먼저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차 산업과 금융의 융합이 이제 가장 먼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왜냐면은 일반 뭐 건설이라든가 일반 이런저런 쪽에 지금 유통하고 유통 관련 쪽, 그리고 금융 관련 쪽에 4차 산업이 가장 먼저 입혀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융합이 이제 전 제조업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입혀지는 시점에는
세상이 달라져 있겠죠. 지금이랑은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투자자니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 은행에는 보안이 필수적이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온라인으로 이체하고 뭐하고 이런 거를 최대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이제 뭐 메신저를 제공을 하고 하는데, 온라인 은행들이 그런 걸 제공하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보안이 뚫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고객들의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이 이제는 과거처럼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온라인의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이 보안이라는 게, 부각을 지금 크게 받고 있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살펴서, 이 섹터를, 하나, 두 개 정도는 내 포트에 편입을 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보안, 전자결제, 그리고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보안 부분은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자 보안 기업들의 실적이 돌아서는 부분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고, 온라인 은행 관련주 중에 바닥에 위치한 기업을 찾아서 우리는 투자에 나서면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에 나서게 되면 이제 이 테마는 장기적인 테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멘텀, 메가 트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수익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정부에서는 이제 국가부채를 잡아야 돼요. 지금 국가부채를 잡아야 되니까 돈놀이 하는 은행들이 지금 좀 그렇단 말이야. 꼴보기가 싫어. 지금 대부업이나 이런 거 하는 데는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죠. 이제 뭐 최고 뭐라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리드코프 뭐 이런 거 TV 선전하고 막 이런 기업들,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악재를 맞았어요. 왜냐면 이제 뭐 대출금리를 그동안 무슨 뭐 46%, 38%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이제 20%나 뭐 이렇게끔 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그 거금을 이제 뭐 이자를 이제 제한을 하는 그런 무언가를 지금 정책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도화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서민들한테는 일단 이득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하고 있는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신용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 신용정보 사이트에서 이제 뭐 조회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은행들이 그 정보를 가져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각자 이제 자기 은행에서 대출을 쓰고 예금을 얼마나 하고 소비 패턴이 어떻고,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그 카드 같은 걸 다 발급을 해줘. 그 카드를 사용했을 때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입혀서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를 은행이 스스로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은행과 공유를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 데이터를 자기네 이제 빅데이터로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추세로 지금 이제 앞으로는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빅데이터라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돈을 안 떼이면 돈을 많이 벌겠죠. 돈을 최대한 안 떼이려면 어떤 사람들이 돈을 더 잘 갚더라. 또 어떤 직업군에 있고 소비 패턴이 어떤 사람들이 망하지 않더라.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전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는 계속 부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뭐 신용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게 많이 희석이 되겠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많이 이제 희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마다의 각자 고유의 그 신용정보를 각자 가지고 있게 될 거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 경우는 이제 은행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손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은행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생겨날 거고, 이런 은행 부분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이제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은행들끼리 간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민들은 아무래도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먼저 지금 진입한 기업들이 K뱅크, 카카오뱅크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규 진입하는 그런 이제 신규 온라인 은행들, 그들이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해가고 그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소득을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지켜볼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기업들과 계약을 하고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여기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관련 기업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카카오뱅크라 그래갖고 카카오만 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나중에 이제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업계의 치킨 게임은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KG 이니시스를 살펴볼게요. 전자결제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뭐 이제 무료 추천주로 해서 드렸던 종목이죠. 항상 주가는 이렇게 추세를 그리고 이게 바닥에서 박스권을 탈피를 했죠. 바닥에서 오랜 기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서 움직였어요. 여기서 상장한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상승했다가 여기서 눌려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 돌파하는 시점부터 이제 추세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조정이 만들어지면 딱 잘라놓고 절반 구간이 저점이다. 자, 첫 번째 저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추세가 딱 만들어지고 첫 번째 저점은 무조건 거의 한 절반 구간에서 반에 반절 잘라놓고 그 구간에 보면 그 구간이 지지선이더라. 그렇게 해서 추세를 그어놓으면 그 다음 추세가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해서 과거에 박스권이 있던 부분 돌파한 구간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 똑같이 바닥을 연결해 놓고 전에 이제 시작됐던 그 고점 부분을 연결을 해서 이제 수평을 이루게 이렇게 그어보면 그 윗구간은 항상 과열 구간이고 매도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을 지지가 되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구간을 하향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은 이제 업황이 살아있다 그러고 기업에 문제만 없다 그러면 이 구간은 거의 이제 투매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분석을 하고 메가 트렌드, 전자결제, 뭐 온라인은행, 핀테크, 그리고 이쪽에 성장 가능성이 우수하다.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됐으니까 제가 추천을 드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모아가면 좋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업황이 지금 살아있고 수익이 개선되는 부분이 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KG 이니시스의 패턴 변화를 이제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보는 방법이 있고, 패턴은 보면 박스권을 그렸던 전 구간을 이제 살펴보면 빨간 선으로 그려놨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니까 추세가 나왔죠. 근데 보면 그 돌파를 하는 그 구간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추세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다. 그러면 상단과 하단을 정리를 해서 보면 매도 포지션은 언제부터 잡아가야 되느냐. 지금 이제 만원 구간대라 그러면 한 21,000원 구간대. 이때가 이제 저항으로 부딪힐 수가 있다. 근데 이 구간을 뚫어내버리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이 구간에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새로운 박스권을 다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턴이 이렇게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을 하게 되면, 새로운 박스권은 이제 모멘텀이 약하게 됐을 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걸 돌파를 해버리는 경우는 이제 굉장한 모멘텀이 지금 발생을 하면 당연히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상승을 더 크게 이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업황과 같이 대입을 해보면 주가의 흐름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 전고점이 21,000원 뭐 이 부분이라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뚫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 구간에 뚫어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를 찾아봐야 돼요. 실적이 이만큼 좋아져야 되는데 이만큼 좋아지지 못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되었다든가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보안이 뚫려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든가 이런 전자결제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할 이유는 그 두 가지 말고는 지금은 잘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이 구간에 와 있을 때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분석에 당연히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지금 구간에서 3,000원에서 뭐 5,000원 구간까지 내려올 일은 없을 거예요.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기업이 거의 뭐 망할 위기에 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많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만원 구간은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확률적으로 위로 향할 확률이 높다. 그럼 우린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메가 트렌드를 갖췄죠. 이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는 찾아서 자리와 함께 분석을 해보고 그 종목을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걸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구간까지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은 아싸겠지만 감사합니다 땡큐 자리겠지만 이런 자리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갈 확률이 높다. 전자결제 이 관련 섹터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많이 없어요. 뭐 KG 이니시스, 뭐 다날 여기에서 이제 뭐 나머지 다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또 있는 게 NHN 뭐 한국사이버결제. 자, 이 중에 한국사이버결제가 지금 대장이고 KG 이니시스 다날은 이제 시작을 하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대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결제주는 이 세 가지만, 이 세 종목만 놔두고 본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더 매력이 있을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비중을 똑같이 나눠서 그 세 개에 그냥 나눠버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된다. 메가 트렌드를 갖춰서 이제 성장성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자리를 살피라는 거죠. 장기 추세에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 장기 구간에서 지금 바닥 구간에 있는지, 지금 자리가 많이 높은지 이런 부분을 항상 살펴봐야 되고, 장기 추세가 이제 확률이 높고 중기 추세, 단기 추세는 변수에 따라 이제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월봉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장기 추세가 보여요. 그러면 월봉을 분석을 먼저 해놓고 일봉을 이제 나중에 대입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추세선을 그리고 뭐 지지와 저항선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경험에 의해서 자기한테 맞는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그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차트의 움직임, 뭐 이 차트에서 이 캔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그 업황이라든가 이런저런 경제적인 상황을 거의 뭐 다 담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추세라는 건 지켜지는 게 아니지만 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지켜졌고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주가의 앞으로의 흐름도 예측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월봉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고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을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기법을 그런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장기 추세의 각도, 월봉 각도, 그리고 일봉 각도를 대입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여기서 보면 이제 박스권 있는 동안에 보세요. 상승 각도를 키웠잖아요. 그리고 조정 각도가 약해요. 그럼 다시 갈 때 상승 각도가 커질 거라는 거죠. 왜? 조정 각도가 약하면 추가 상승이 무조건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추가 상승이 또 이루어졌죠. 근데 조정 각도가 보니까 장대양봉 하나 쏟았는데 음봉이 3개인데 이 장대양봉을 뚫어내지 못했어요. 그럼 더 간다는 거야. 근데 그럼 간다고 이제 보면 되고, 배트맨은 상승 각도보다 하락 각도가 갑자기 커졌어. 그러면 이건 이제 조정을 좀 받겠다. 그러면 올라갔다가도 조정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다시 이제 상승 각도가 커진 게 확인이 되잖아요. 양봉 3개, 음봉 나오고 뭐하고 했는데 하단을 깨지 않고 또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버렸어. 상승 각도가 더 강해졌잖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크겠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면 이 추세의 초입도 잡아낼 수가 있었고요. 자, 조정을 받으면 절반을 잘라놓고 절반의 기법 딱 입혀보면 이런 지지선을 잡아내고 추세를 확인해서 다음 꼭지 구간도 잡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눌리게 되면 이 전 구간 보면 이 지지선이 당연히 진입 포지션이 되겠죠. 지지선은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지선이 진입 포지션인데 지지선을 깼어. 야, 반등구간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장대 양봉 솟았을 때 포지션을 잡았으면 이때 진입을 했던 부분은 당연히 수익 청산하고 내려왔을 때 지금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을 다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식 투자는 손해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메가 트렌드를 잡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지금 바닥 구간에 이렇게 눕혀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여기에서 등락폭은 있을지언정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우상향해서 위로 갈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트레이딩을 한다 그래도 이런 종목들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찾았다 저거 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이 종목이 뭐 200%, 500%, 1000% 이렇게 상승하게 됐을 때 나는 5%, 10% 먹고 딴 종목 갖고 장난치다가 이 종목은 내가 처음에 발굴을 했는데도 그런 1000%의 큰 수익을 지켜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메가 트렌드가 확인이 됐으면 그 종목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놓지 말고 매매를 지속해야 된다. 언제까지? 펀더멘탈이 변화되기 전까지. 펀더멘탈이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이제 매력이 없고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한번 바닥을 잡았으면 그 종목을 가지고 끝까지 운용을 하자.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장기 추세의 각도, 월봉의 각도, 일본 각도를 대입해서 분석을 하면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심리 고점, 심리 저점을 잡아내는 판단은 각도를 확인하면서 이제 파동으로 분석한다 그러면 확률이 못해도 80% 이상이다. 자, 심리 고점, 심리 저점. 이런 것들을 잡아낼 때 이 추세선 상단을 꼽혀갖고 이 구간에서 보면 이제 뭐 기본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저런 걸 해보면 고평가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고평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구간에서도 저평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평가인데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 왜 그럴까?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바닥 구간에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으면 이 구간이 무슨 뭐 여기 보면은 뭐 한 2,000원, 3,000원 구간 될 거 아니에요. 2,000원, 3,000원 구간 되는데 이 꼭지 구간이 보니까 2만원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1000% 정도 튄 거잖아요. 언제 얼마 동안? 2년 동안 한 1000% 정도 간 거란 말이에요. 800%, 1000% 갔으면 이 바닥에서 산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들 전부 이 수익 구간이니까 팔고 싶은 심리가 강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심리적 고점이에요. 그 고점에 추세선 상단을 뚫어가지고 과열 구간이라다. 뭐 이런저런 게 확인이 되고 뉴스에서 안 좋은 소리 조금만 해버리면 이렇게 밀려버린다는 거지. 이게 이 구간이 꼭 고평가 구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가는 밀리게 된다. 왜? 이게 가격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평가라고 무조건 오르고 고평가라고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다. 이런 심리적인 측면들이 이게 융합이 돼서 이게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평가 종목을 우리가 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면 저평가 종목은 이제 빠질 자리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빠질 자리가 없게끔 됐을 때 주가는 당연히 터닝을 해서 상승을 하게 돼요. 저평가라는 건 그만큼 싸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만약에 30%가 빠지건 50%가 빠지건 기업이 무슨 뭐 실적만 계속 나오고 적자 상황만 아니고 수익만 계속 내고 있고 그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올라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그런 바닥 구간에 있는 걸 잡으려 그러면 이 저평가 메리트 이런 부분을 거의 1순위로 우리는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되고 고평가 구간이라고 무조건 다 내다 파는 게 아니고 저평가 구간에 사서 고평가 구간까지 갖고 갔으면 최하 300%에서 500% 수익률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구간에서는 이제 분할을 해서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신규 매수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익이 생기는 걸로 다시 저평가 종목으로 계속 자산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비싼 거 사서 비싼 거 팔아서 싼 거 사니까 계속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비싼 걸 사서 또 싼 거 사고 비싼 거 사서 싼 거 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려면. 주식 투자만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모든 투자는 다 이런 마찬가지 관점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고점, 심리저점을 잡아내는 판단은 스스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각도를 확인하고 파동, 움직임을 분석을 하면 확률을 최소 80% 이상 만들 수가 있다. 이 확률이 80%도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분석을 해서 이제 차트에 대입을 해보면 그때그때 뉴스, 그때그때 실적, 그때그때 무슨 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저런 거를 기본적인 분석부터 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과거 자료를 가지고 똑같이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이런 거를 다 대입을 해보면 분석 80%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80% 이상 나오는 걸 이제 우리는 기법이라고 칭하고 기법, 기술적인 분석법 이제 뭐 수급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리적인 저평가, 고평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심리적인 분석법, 신법. 자, 기법과 신법. 꼭 신법이라 그러니까 무슨 무협지에서 하는 얘기 같네. 그냥 줄임말이에요. 심리적인 분석법,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법을 기법이라 그런다. 자, 그럼 우리는 기법과 신법,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매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보유를 하는데, 내가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평생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보유를 하는데 보유 기간 동안에 물량을 늘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기법과 신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공부를 해서 스스로 만들 자신이 없으면 여기저기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벤치마킹을. 제 영상 보면 뭐 절반의 기법, 그리고 정배열 시, 뭐 정배열 기법, 정배열 기법이라고 할게요. 그냥 정배열 돌리면은 어느 구간에 이제 포지션을 잡아가고, 또 하나 또 뭐 있어? 역배열 기법. 자, 주식을 매집할 때는 항상 역배열에 매집하라 그랬죠. 이런 것들만 그냥 하면 돼요.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이거 3개만 해도 주식 투자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단타를 하면 이런 기법이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80% 기법이야. 근데 20% 확률이 나오면 까먹는 거지 뭐. 그러니까 확률이 80%면 결국 10번 반복해서 8번 이기는 거 아니에요. 10번을 반복할 수 있도록 분할해서 10등분만 해놔도 손해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메가트렌드 분석이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이다.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모멘텀이. 이 모멘텀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메가트렌드라고 칭하고, 그 메가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가지 대입해서 자리와 실적 뭐 이런 걸 보고, 더 이상 이제 뭐 싼지 비싼지, 그리고 실적이 어떤지, 지금 주가 자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서 심리적인 사람들이 심리가 팔자일까 뭐 이제 사자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입을 해보면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파워가 있는 트렌드. 이제 모멘텀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업에 탑재가 돼 있다 그러면 포지션을 강하게 취할 수가 있겠죠. 투자는 이제 오래 끌고 갈수록 복리가 가속화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여드리잖아요. 이때 박스권에서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9 9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냥 갖고 있으면 바보잖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거가 조금씩 사고, 한 2년 조금 사갖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 절반 팔고, 또다시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무슨 한 1, 20% 더 사고, 여기 요만큼 올라오니까 조금 팔고, 내려오니까 좀 사고, 올라오니까 좀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좀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8년 9년을 하게 되면 수익을 얼마나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수익금만큼을 보유 물량에 더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세가 분출을 했을 때 한 번 딱 먹으면 7, 8년 고생했다고 치면, 한 번 7, 8년 고생해갖고 예를 들어서 계좌 수익률이 쭉 가버린 게 아니고 상승했다 내려왔다 상승했다 내려왔다 이 종목으로만 매매를 했다고 치자고요. 이거 해갖고 계좌 수익률이 무슨 뭐 한 300%, 8년 동안 300%면 많이 내는 게 아니죠, 주식 투자에서. 근데 8년 동안 예를 들어서 수익률을 300%를 냈다. 근데 그걸 보유하고 1000% 한번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300%가 1000% 가면 3000% 되죠. 1000만원이면 3억 되는 거예요. 자, 10년 동안 이렇게 장기 매집을 해갖고 한 번 슈팅 딱 나와서 이런 거 하나 먹어버리면 그냥 30배 1000만원 갖고 3억 되는 거라고요. 10년 동안 해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자영업해서 돈 빌려서 2억 들어갔다 치자고요. 안 망하고 잘했어. 이걸 10년 운영해서 60억 만들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자영업에서 2억 들여서 치킨집 해갖고 60억 못 벌어요, 10년 동안. 어렵다고. 이거는 확률이 주식 같은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대학 학자금이 얼마 들어가요? 대학 학자금이 한 8천만원 들어. 얼마 들어가? 내가 이거 뭐 대학을 안 가봐갖고 모르겠네. 대충 5천이라고 보자고요. 학자금이 5천이 들어간다고 보자고. 대학 1년부터 뭐 이제 생활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갖고 그냥 5천만원 들어간다고 보자고요. 이 5천만원 들어가는데 그게 4년이잖아요.
4년 기간 동안 공부만 하고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이 4년 동안 나 마이너스 5천원만 원이란 말이야. 학자금 대출 받고 뭐하고 들어간 돈 하면 이래요. 그리고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뭐 한 3억 들어간다. 뭐 1억 5천에서 3억, 1억 5천이었나? 3억이었나? 자녀 한 명을 이제 대학까지 보내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간대요. 노후 준비가 안 되잖아. 자식이 태어나서 대학까지 갈 때까지 해서 몇 살이에요, 몇 살? 대학까지 가면 26살, 보통 남자는 25년이잖아요. 25년 동안 1억 5천에서 3억이 들어가요. 이 돈을 가지고 20년을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갖고 1억을 가지고 20년 보유해서 1억 가지고 20년 보유해갖고 그냥 10년에 딱 10배만 보자고. 10년에 10배만 보고 20년이면 20배잖아요 10년에 10배니까 10년 지나서 1억이 10억 됐잖아. 10억이 또 10년 지나면 100억 되잖아요. 1억 10년이면 10억, 그리고 10억 10년이면 100억.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계산을 해봐도, 자, 우리가 학교를 애를 보내갖고 25년을 열심히 살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1억 3억 뒤지게 벌어갖고 이 돈 메워갖고 자녀한테 때려 박어. 그리고 난 돈이 한 개도 없어. 자녀가 대학 나가갖고 지금 취업도 못하고 뭐 그러고 있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100억을 손해본 거나 뭐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라고. 투자 기회를 상실을 했죠. 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애가 대학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만 쓰면 여기서 한 7, 8천원 저축을 할 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절반 잡아가고 7천원을 저축을 했으면 100억을 절반 딱 잘라보자고요. 그냥 50억 50억이면 뭐 대학 안 나오고 애한테 20억만 던져주면 평생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2, 30억은 내가 노후 준비가 되잖아. 이게 50대고 60대고 앞으로 이제 일을 못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일해갖고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서민이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평생 일을 하고 뭐하고 자영업하고 뭐하고 해서 못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아. 나중에 나이 들어가고 80살 90살 되면 못 먹고 산다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기초생활 무슨 얼마 그거 하는 사람들 얼마 줘요 지금? 뭐 100만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6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만원 갖고 한 달에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쌀하고 김치만 놓고 먹는 거예요. 김치만 놓고 먹고 사는 거라고. 그냥 기초생활 수급자 그런 분들이요. 뭐 고시원 같은 데서 왜 이 100만원에서 월세도 내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고시원은 10만원이면 되는데 다른 데 들어가면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다 사장질 했던 분들이 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노년에 그렇게 빈곤하게 되면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인 거다. 왜? 국민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투자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고쳐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오래 끌고 갈수록 복리가 가속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있잖아. 아무거나 그냥 20년 쳐보세요. 20년 전에 있던 기업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20년 동안 그냥 살아남았던 기업 다 쳐보면 1000% 이상 상승이 안 나온 기업이 거의 없어요. 진짜 돈을 못 버는 기업들도 중간에 그런 파동을 다 한두 번씩은 만들어줬다고. 이제 뭐 삼성전자, 오뚜기, 농심, 우리가 뭐 그냥 아는 뭐 영원무역, 무슨 뭐 의류회사들, 무슨 뭐 섬유회사들, 뭐 가스회사들, 과거에 있던 무슨 뭐 SK그룹부터 해서 LG, 무슨 삼성, 현대, 아무데나 그냥 다 따져봐도 주가가 20년 동안 그렇게 상승을 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투자는 오래 끌고 갈수록 복리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왜? 이게 자산가치가 커 있는데 또 자산가치가 붙고, 자산가치가 커 있는데 또 자산가치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수익을 덜어서 그런 비슷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씩 쪼개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기다리면. 그렇게 해서 저축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은퇴할 때 그냥 현금으로 쫙 뽑아 쓴다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워렌 버핏은 이제 주식을 사면 20년 30년 끌고 가는 걸로 유명해요. 코카콜라, 워렌 버핏이 돈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카콜라, 그리고 뭐 맥도날드.
뭐 이런 데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질레트는 이제 뭐 샀죠. 뭐 면도기에서. 이런 데로 가장 돈을 많이 번 건 코카콜라, 맥도날드로 가장 큰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기업들이 1번 말이 아니에요. 이때 워렌 버핏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쳐다도 안 봤어요. 구글, 뭐 애플 이런 거 쳐다도 안 봤다고요. 워렌 버핏은. 이런 걸 만약에 워렌 버핏이 투자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자산을 가지고 있겠죠. 그때 코카콜라, 맥도날드 투자해서 워렌 버핏은 망한 사람이라고. 망한 사람.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망한 사람이라고. 그때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돈을 훨씬 많이 벌었겠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망하지 않을 기업만 보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연 20%의 수익률을 40년 동안 만들어낸 시대의 천재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워렌 버핏은. 가능합니다, 이게. 이게 가능해요, 이런 투자가. 리스크 관리만 하고 한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물론 나만의 시스템으로 개조를 했지만, 그런 거를 해서 이제 복리의 마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분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할 때쯤에는 이미 초입에 다 들어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만 이제 흘려가면 점점 자산을 이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회원분들 스스로는 다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리의 마법을 가장 잘 이용한 게 이제 워렌 버핏이고, 이제 세상의 돈을 가장 많이 가지게 된 인물이 됐죠, 워렌 버핏이. 물론 뭐 1위, 2위 이거는 계속 뭐 바뀌고 뭐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냥 칭하자고요. 그러면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메가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 거고, 그때 워렌 버핏 시대에 메가 트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독점이잖아, 독점. 독점 기업이니까. 그리고 구글, 애플 뭐 이런 데였겠죠. 혁신 기업들. 구글 시대, 이제 뭐 워렌 버핏 시대에 이제 뭐 제대로 된 기업들은 이때 무슨 구글 경쟁사, 애플 경쟁사 뭐 다른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어요. 워렌 버핏은. 구글이나 애플에 그러니까 투자를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수익을 낸다고. 실수를 하고 실패하고 잘못해도 수익을 낸다고요. 워렌 버핏이 제대로 무슨 뭐가 있어갖고 제대로 된 투자, 제대로 된 기업에 이렇게 투자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잘못된 기업은 아니지만 코카콜라나 맥도날드가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수익을 워렌 버핏도 못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데 투자를 해서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했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냈겠죠,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가.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워렌 버핏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소외되어 있다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매년 벌어들여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분석을 해보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복리, 안전성. 이걸 확보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워렌 버핏은 집중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요. 다 뻥이에요. 다 개뻥이라고. 아니 펀드를 하면서 어떻게 종목 하나만 다 갖고 있냐고. 다 개뻥이라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무슨 무언가 시스템을 써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유입이 계속 되잖아요, 자산이.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야. 그럼 떨어졌을 때 계속 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평단이 계속 낮아져. 그러다가 돈이 없어. 그럼 수익적인 종목들 털어갖고 다른 기업을 살 거 아니에요. 정말 죽이는 기업이 보이는데 돈이 없어. 이제 유입되는 돈은 계속 사갖고 이제 돈이 없으면 수익적인 종목들을 조금씩 팔아갖고 다른 기업을 살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입혀지는 거라고, 이게. 뭐 워렌 버핏이 몰빵 투자했다, 이거 다 개뻥이에요. 워렌 버핏은 이제 펀드라든가 이런 걸로 자금 운용을 했기 때문에 유입되는 자금으로 빠지면 빠질 때마다 계속 사버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가 1만원 돼도 계속 사면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 10만원짜리를 100주 샀어요. 1만원짜리 1000주 사도 똑같이 그거잖아요. 똑같은 금액이라고. 똑같이 1000만원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만원짜리를 1000주 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0주 사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2만원만 가도 수익이 2만원만 가도 이게 가격의 원리예요. 이런 부분을 이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워렌 버핏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죠. 투자를 해서 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늘 이제 뭐 메가 트렌드에 대한 얘기하면서 워렌 버핏 얘기만 하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야,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 제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게 딱 보이잖아요. 전자결제는 지금 뭐 삼성페이 이런 거 사용하는 분들 보니까, 제가 여자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굉장히 편하대요. 그렇게 해서 전자결제 시스템에서는 이제 삼성페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카드사들,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다 몰락할 거다라는 걸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카드사도 말 그대로 이제 제조업밖에 아닌 거고,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팔아서 수익을 만들어낸 카드 수수료라든가 뭐 이거 받고 하는 사업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그쪽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저평가 기업을 찾고, 성장 모멘텀이 크고 재무구조가 탄탄하거나 무언가 그런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되겠죠. 제가 또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말도 두서도 없고, 이것도 좀 제가 좀 오래, 이게 한 일주일 된 거거든요, 만들어 놓은 건지. 그러니까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영상을 가끔 찍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 중간에 좀 끊어도 가고 무슨 막 편집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녹화도 하고,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너무 피곤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 수정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메가 트렌드는 저번에 알아본 게, 처음 알아본 게 이제 4차 산업 중에 이제 뭐 통신, 자동차, 그리고 IT가 지금 대장주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환하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는 크게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메가 트렌드 4차 산업 핵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메가 트렌드는 핀테크, 온라인 은행,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 다 연계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테마로 속해 있으니까 카카오뱅크 관련주, 이런 테마에 우리는 집중을 해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 종목들을 찾았으면 그거를 잠깐 매매해서 뭐 한두 달 매매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10년, 20년을 보유하려는 그런 관점으로 비중을 관리하고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요지였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어요. 추천마크 클릭해 주시고 광고 시청 좀 해주시고, 매주 토요일날은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테니까 많이 좀 보러 와주시고 놀러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영상이 올라가고, 앞으로는 평일날은 지속해서 계속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